첫 번째 논점은 타인 계좌로 월급을 받는 경우이거든요. 이게 어떤 유형이 있냐면 지금 보시는 채무자 여러분들 중에서 연체된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되어가지고 이미 내게 압류가 되었다. 월급이 압류가 되든 계좌가 압류가 되든 편안하게 내 계좌로 월급 받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는 아직 압류까지는 안 되었는데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압류될지 모르겠다, 지금 즉시라도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계좌로 마음 편하게 월급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자기의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타인 계좌로 월급을 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은 합니다. 타인 계좌로 내가 월급 받고 있다는 것을 그 계좌 내역이 있잖아요. 월급이 계좌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거 제출해서 법원에 소명을 하면 되거든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압류되기 전에 내가 연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한 달 정도만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돌려막기라는 건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번 달에 연체가 되든 다음 달에 연체가 되든 그 다음 달에 연체가 되든 그 몇 달 차이에 순서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연체가 될 것인데, 시인복이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어떤 수를 써서 마음 편하게 내 계좌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특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요즘은 제대로 된 직장에서는 남의 계좌로 월급 넣어주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장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 빨리 경력 쌓고 조금 더 자기 발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남의 계좌로 월급 받고 이런 방식으로는 내 일에서 발전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조금 일찍 서둘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논점은 개시 결정나면 다 끝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혼 소송이든 민사 소송이든 대여금 소송이든 일단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나 재판할게, 시작해 주세요, 제출하죠. 개인회생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이 물어본다 그랬죠. 이 돈은 어디 썼나? 왜 채무가 발생했나? 그걸 채무자는 답변을 해줘야 되죠. 이게 보전 권고가 되는 거고, 이게 끝나고 알겠다, 변제금 얼마 정해서 변제 내기 시작해보자, 그게 개시결정이죠. 그리고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한 번, 두 번 잘 내는 거 확인하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내리고 재판 끝내자, 알아서 변제금 잘 내는구나, 이제 재판 끝날 테니까 계좌이체 잘 해서 변제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재판을 끝내는 게 인가죠. 신청부터 4, 5개월 정도 있으면 개시결정이 나는 거고, 개시결정 받고 두세 달 정도 있으면 인가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개시결정 받으면 다 끝인가? 맞습니다. 거의 9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뭔가 할 일이 있는 거는 신청해서 개시결정 받는 그 사이거든요. 신청부터 개시결정 받는 요 사이에 여러분이 뭔가 할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시결정 받으면 그 뒤로는 여러분이 거의 할 게 없습니다. 변제금만 잘 내시면 됩니다. 단 개시결정 받고도 여러분이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그 형식상의 취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자기의 변제 계획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고, 채권자한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 잃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안 물어보고 채무자 말만 듣고 채무 탕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채권자한테도 이의 신청을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권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주고 이상이 없으면 재판을 끝낸다, 이 말이죠. 근데 채무자께서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이라서 갑자기 시간 빼기 힘들다, 못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채권자 집회기일은 미리 통지해 줍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 주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간 빼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갑자기 못 가게 생겼다, 그러면 채권자 집회기일을 연기를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을 좀 하시면 됩니다. 대신 미리 통지해 주는 거니까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연기해봤자 어차피 다시 가야 되는데 마음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지받은 그날에 시간을 미리 비워두셨다가 꼭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서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갔다가 채권자가 저기 막 화내고 멱살 잡고 뭐 이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채권자들이 거의 출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권 채권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제일 큰데 대법정에서 채권자 집회기일을 하는데, 각 금융사에서 채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직원을 보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사전에 채권자한테 동의까지 받아야 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채권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자를 만날 일도 없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나오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변제기간의 문제인데, 예전에 개인회생 하셨던 분들은 5년 변제하셨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5년 변제 완료하고 살다가 채무가 다시 생겨서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전에 5년 하셨죠. 근데 2018년부터 3년으로
3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3년으로 개정된 거에서 다시 특례가 생겼는데 일부 사람의 경우에는 2년으로 변제 계획이 단축되어서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2년이면 더 좋지요. 남들은 3년 변제하는데 나는 2년 변제하면 남들의 3분의 2만 변제하면 되니까 더 혜택이 됩니다. 어떤 경우인가? 대부분 일하기 힘들거나 또는 사회 정책적으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 그리고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30세 미만의 청년이기 때문에 사회에 빠른 복귀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 다자녀 가정의 부모, 원래는 3명인데 얼마 전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명으로 개정하였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무조건 2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변제율이 20%는 넘어야지 2년으로 해준다거나 그 외에 다른 별도의 사치나 탕진 내역이 많지 않아야지 2년으로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사건 보시면 이거 근로계약서인데 이 채무자는 71세였는데 현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제출해야 되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근로계약서 제출하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철물점으로 개인 자영업 했는데 아마 거래처나 거래하는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데 그쪽에서 부도가 나면서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빚내서 생활비 쓰고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자꾸 커지니까 결국 폐업하고 빚만 늘어났다. 그래서 연체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다가 개인회생이라도 해야지 하고 끝에 가서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와서 개인회생 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회생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체된 지 5년 10년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아니 진작 좀 하시지 왜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냐. 그러면 뭔가 좀 의욕도 많이 상실되신 상태고,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굳이 본인 계좌를 달라고 하지 않길래 그냥 친구 계좌나 형제 계좌로 월급 받고 그냥 버티고 살다 보니 그냥저냥 5년 10년 지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5년 10년 한참 버티다가 하든 지금 바로 하든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차라리 조금 빨리 서둘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혼인관계 증명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마 사업 실패하고 그 무렵쯤에 미리 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채무자 중에 그런 분들 많단 말이죠. 100%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 안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혼은 했는데 같이 살긴 하거나 또는 같이 살진 않는데 서로 도와는 주고 사는 뭐 이런 애매한 관계도 많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업 부도나면 괜히 가족이나 배우자한테 피해 주기 싫으니까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재혼하고 따로 사는 건 아니고 뭔가 아직은 혼인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하나은행에 김모 씨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 계좌가 아니고 이혼한 전처입니다. 전처. 그 사람 계좌로 월급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연체된 지 오래됐으니까 자기 계좌로는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압류됐으니까. 계좌 내역에서 월급 받은 거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내 계좌는 아니지만 타인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다. 25년 1월 달에도 월급 213만 원 받았다. 24년 11월에도 월급 213만 원 받았고 24년 7월에도 월급 213만 원 받았다. 25년 3월에도 월급 227만 원 받았고, 자, 이건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인데 여러분이 치료받은 병원에 가면 이거 발급해 줍니다. 추가 생계비나 변제기를 단축하거나 추가 생계비의 혜택을 보시려는 분들은 자기 진료 내역이나 병원비 사용 내역 같은 거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신경외과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요거는 보전 권고인데 7번 채권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니까 원활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런 것도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법원 입장이나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차가 번거로워지잖아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 받는 사람도 변제금 몇 푼 받지도 못할 건데 그걸 넣어가지고 돈 몇백원, 돈 몇천원 변제금 그걸 그 사람한테 배당해주기 위해서 인지송달료에 뭐 다 내고 하면 서로 손해라고.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에는 절차 지연 맞고 송달까지 다 해야 되는 부담을 막기 위해서 아주 소액은 알아서 변제하시고 금액 좀 되는 것만 목록에 집어넣자, 뭐 이런 의견입니다. 퇴직금이요.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월급 받은 내역 제출하라. 급여 명세서 제출하고 급여가 이체된 통장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계좌를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월급 받는 배우자나 자식 계좌가 있으면 그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는 평균 소득 213만원인데 생계비 148만원 빼고 한 달에 64만원 변제하는데 24회 변제입니다. 36회 아니고. 이분이 71세였으니까 만 65세 넘으시니까 24회에서 1,5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채무의 56% 변제하고 44%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전체 채무의 2,700 중에서 1,5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개시 결정을 받으면 이런 통지서를 보내주거든요. 4월 29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6월 11일에 채권자 집행기일에 오라고 미리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집행기일에 잊지 않고 꼭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을 받으면 변제금 낼 계좌를 이렇게 통지를 해주니까 이 계좌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준다는 아닙니다. 자, 6가지 경우 봅시다. 65세 이상의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